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임용고시는 다 합격했네요. 제가 오늘 먼저 시험을 본 다음에 해설을 할까 하다가 고민하다가 한 30분 정도 오리엔테이션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험을 보겠어요. 시험은 여러분한테 어떤 문제를 낼까 상당히 고민했어. 여러분이 공부를 얼마나 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어려운 문제를 내가지고 열등감만 가중시키면은 그건 나의 교육적인 의도와 다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은 기출문제, 이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그 시험 본 학생들이 참 인사를 안 했네. 4층에 있는 분들한테. 4층에 있는 분들 미안해요. 4층에 있는 분들. 그리고 혹시 여기 앉아 있다가 너무 덥거나 그러신 분들은 4층으로 가셔도 돼요. 물론 4층에 계신 분들은 이리 오면 안 되지. 왜냐면 여기는 거의 꽉 차 있으니까 안 되고, 여기에 계신 분들은 아까 보니까 조금 한가했어요. 그러니까 그 빈자리가 있으니까 거기서 시험 봐도 될 거예요. 가고 싶은 분 손 들어봐. 하나도 없네.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지난번에 6월 28일 날 추가 시험이 있었는데, 추가 시험 볼 때 첫 시간에 기출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봤어요. 가지고 이제 그걸 채점을 해서 주었어. 그런데 디자인과 학생인데 그 친구가 내가 14점을 줬거든. 그러니까 책을 안 보고 이제 답안을 쓴 거죠. 그런데 그 친구가 이번에 시험 문제 몇 점 나왔냐면 14.33이 나왔대. 그러니까 기출 문제가 매우 중요하기도 하고, 지금 현재 여러분의 수준이니까, 그리고 나의 평가 능력이 거의 비슷하다. 오차가 거의 없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어. 그리고 평소에 내가 19점에서 20점 준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18점 이상을 맞았어. 물론 예외적인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시험 볼 때 그 힌트가 달 만한 이해 점검 자료라든지 또는 책을 참고하면 안 되는데 그걸 자꾸 참고한 사람들은 실력이 제 실력이 아니기 때문에 실전에서 여기에서 받았던 점수를 받기가 어렵지. 자, 거기에 먼저 제 9월부터 11월 신태식 교육학 논술 모의고사반 강의 계획을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제가 어느 정도 제 강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내 강의를 선택할 것이라는 것은 예상을 했어요.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지혜롭기 때문에 틀림없이 내 강의를 선택할 것이라 예상은 했지만, 너무 많은 분들이 일찍 접수를 하는 바람에 그때부터 상당한 책임감, 책무성, 이것이 내 어깨를 계속 짓눌러 가지고 막 지금 어깨가 아파 죽겠어 이쪽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러분에게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어떠한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줄 거예요. 그래서 거기 1번에 보면 100일 남은 상태에서 합격의 조건 그랬는데, 대부분 1년 동안 공부한 사람들은 큰 점수 차이로 떨어진 게 아니에요. 거의 5점 정도의 차이로 떨어진다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1년 동안 공부한 사람들은 실력이 비슷비슷해. 그러면 5점을 커버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내가 거기에서 커버를 해주겠어. 자, 첫 번째 1번에 봐. 논술 스킬과 적중력으로 내 답안, 내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이 답안을 잘 부드럽게 써준다면, 논술 스킬에 따라서 써준다면 여러분은 여러분과 전공이 비슷한 다른 친구들이 다른 선생님 강의 듣는 학생들보다 내 생각인데 5점 정도는 더 맞지 않을까. 이거 확실해. 내가 확신한다고 해. 자, 거기 때문에 보라고. 답안의 표현력이 명쾌해야 된다. 어떤 강사보다 교육학 논술의 출제 경향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나요.
왜 이렇게 덥지? 다른 분들은 내가 지금까지 뭐 모의고사를 낸다든가 이렇게 쭉 보면은 나도 이제 다른 분들이 어떻게 지금 강의를 하는가 이런 것을 한번 봐야 되잖아요. 봐보면 강의 들어보진 않고 듣기도 싫고 그래서 교육학 논술에 대한 출제 경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완전히 파악을 못한 것 같아요. 아직도 객관식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기서 출제되면 어떨까, 여기서 출제되면 어떨까 막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미시적인 부분, 지나치게 깊이 들어가 가지고 쓸데없는 내용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는 이제 인지적인 과부하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지. 왜 이렇게 덥지? 나만 덥지? 에어컨이 저가 있어가지고 그러네. 내가 아침에 수건을 안 가졌어요. 안 가졌는데 제가 학교 간 친구가 갖다 줘가지고 그걸 비상으로 우리 집에 안 갖다 주고 여기다 딱 놔놨는데 딱 가졌다고. 진짜 학원 환경이 안 좋네. 자, 그래서 교육학 논술을 정확하게 파악한다면 여러분이 얼마든지 쉽게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게 잘 안 됐다 이런 이야기야. 교육학 논술은 여러 번 여러분한테 설명했지만 학교 현장의 문제예요. 현장의 문제를 사례로 제시한다. 이거 사례 제시. 그 다음에 이것을 60분 동안 이내에 써야 돼. 이것을 교육학 이론의 근거에서 써야 된다. 이거죠. 학교 현장의 문제들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대안을 제시하는데 무엇에 근거해서 하냐면 교육학 이론의 근거해서 그렇다. 이론에 근거해 가지고 이론에 근거하지 않고 그냥 학교 현장의 문제의 원인을 파악해 가지고 대안을 제시하는 문제를 교직 논술 이렇게 이야기해. 편의상 교직 논술은 학교 현장의 문제를 일반적인 시각에서 원인과 대책을 제시하는 것인데 교육학 논술은 여기에 있는 교육학 이론에 근거해 가지고 원인과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출제가 될 수 있는 문제가 이 이론에 근거해서 문제를 내려면 학교 현장의 문제 중에서 학교 현장의 모든 문제가 전부 다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 교육학 이론과 관련된 그 현장의 문제가 중심이 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범위가 교육학 이론이 보통 객관식 여러분이 공부할 때 2000페이지에서 3000페이지 정도의 책을 가지고 공부를 했지만 지금은 그 정도의 내용이 아니고 학교 현장의 문제를 그 이론에 근거해 가지고 원인과 대책이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된다 이런 이야기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사례 제시형이기 때문에 사례 제시형에 해당되는 이런 식으로 출제됐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의 논점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문제의 논점을 정확하게 해석해야 된다. 논점을 정확하게 해석해 가지고 여러분이 교육 내용 선정 조직의 원리에서 범위의 원리라고 배웠을 거예요. 범위라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 써줘야 되느냐 이거라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논점을 해석해 갖고 어느 정도까지 써줘야 될 것이냐 이것은 그 뒤에 있는 원인과 대책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 최소한 이 정도까지 써야만이 여기에 뒤에 있는 원인이나 대책을 이것에 근거해 가지고 추론해 가지고 쓸 수 있는 그 정도의 범위까지 써줘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이것은 금방 습득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일종의 상황적인 지식, 조건적인 지식에 해당된다는 뜻이야. 어느 정도만큼 어떠한 내용을 어느 정도만큼 선택해야 되냐 이런 건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 문제 상황 속에서 자꾸 트레이닝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60분 동안에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이 개요를 작성하고
답안지에 옮겨 쓰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고민해 봐야 된다고. 고민해 봐야 되는데 개요 작성하고 답안지를 쓰는데 지금 보통 2장이잖아요. 두 쪽에다 쓰려면은 거기서 뭘 생각해 가지고 쓴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동화. 자동화가 돼야 된다. 자동화. 그래서 자동화라는 것은 어떤 자동화가 돼야 되냐 하면은, 첫 번째 논점을 신속하게 해석하고, 그 다음에 개요를 작성하고, 이것을 답안으로 옮겨 쓰는 것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개념들의 개념, 의미, 이것을 자동화 수준으로 신속하게 남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여러분이 평소에 이걸 확실하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나는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교육학 이론을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한테 가르쳐 줘야 되는가, 이것이 나의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나는 작년에 이것을 교육학 이론이라든지 문제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의 한 내 생각인데 95% 정도 적중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 별로 기분이 안 좋은 표정을 지는 사람인데 그건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요번에도 마찬가지라고 봐.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에서 나왔던 모든 교육학과 관련된 문제들을 내가 다 2년 전에 다 수집을 해갖고 분석을 했어. 분석을 해가지고 단답식으로 나왔던 어떤 문제로 나왔던 간에 이 문제를 교육학 논술 형식에 맞춰서 문제를 낸다면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인지, 이걸 해가지고 다 본론의 논점을 거의 3개씩 딱 집어넣어가지고 문제를 다 만들었거든. 그리고 그에 대한 답안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문제집도 만들었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날 문제는 없다고 봐. 다만 그 문제들을 아마 재구성할 거라고 봐, 그분들이. 그래서 그분들은 내 문제집이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근데 그분들이 내 문제와 똑같은 문제가 시중에 나오면은 자기네들이 개망신 당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달리 내겠지. 그럼 이제 사례를 바꾸겠지. 사례를 바꾸고, 나는 대부분 지금 시중에 깔려놓은 문제집은 논점이 3개씩이요. 4개나 5개는 거의 없어. 그것은 일종의 연막 작전이라고 할까? 그분들한테 나 3개씩 줌으로써 이 사람들은 3개 이상의 것은 잘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근데 나는 모의고사반에서 4개나 5개의 논점을 가지고 트레이닝 시킬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하고 나하고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실제 답안 그 시험 보는 상황에서는 똑같이 일치가 될 수가 있다, 이런 뜻이지. 싫어? 표정이 별로 싫은 표정이네. 어떻든 간에 여러분은 교육학 이론 중에서 아까 이야기한 현장과 관련된 이론을 어느 정도까지 범위를 줄여주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 나는 그에 대해서 작년에 해보니까 거기 봐봐. 그 12주 오전반은 총 24문제 곱하기 본론의 논점이 5개씩 한다면 120개 정도가 되겠죠. 근데 이 중에서 중복되는 문제가 있어. 근데 뭐 구성주의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100개 정도가 나온다고 볼 수가 있어. 중요한 논점이 100개 정도. 그 다음에 종일반 총 36문제에 본론의 논점 5개씩 하면 180개. 그러면 교육학의 중요한 시험 문제에 나올 만한 것들이 개념이든 뭐 이론에 대한 개념이든 간에 180개 정도가 나와. 이거 나오면은 중복되는 거 뺀다 하더라도 130개 정도 나온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정도 공부하게 된다면 교육학에서 주관식 논술형의 문제에 거의 다 커버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다른 분 강의를 들은 사람도 있을 테고, 지금까지 교육학이 좀 정리되지 않은 분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그 이해 점검 자료하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가지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점수가 안 좋을 때는 피드백을 통해 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든다면 시험장에서는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올 거예요. 왜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냐면 정보 처리 이론 중에서 인출 단서라는 게 있어. 인출 단서라는 것은 여러분이 평소에는 잘 모르지만 인출 단서가 나타나면 저절로 튀어나오게 되거든. 그것은 뭐냐면 시험지가 여러분한테 인출 단서가 돼. 시험지 딱 보면은
평소 같으면 내가 여러분한테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죠. 교육학 공부를 많이 했다 그러면 내가 물어봐요. 교육학 이론 중에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말해보세요. 그래요. 그러면 하나도 없네 이러죠. 그것은 내가 인출 단서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물론 나는 무지의 자각을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질문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시험장에서는 무의식적으로 여기에 있는 120개 이상의 논점을 공부를 하게 되면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많은 경우에 5개의 논점 중에서 1개 정도가 적중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제2시문에서 해당 논점을 추론해 가지고 답할 수 있는 논술 스킬을 배양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여기서 강의를 한다고 해갖고 전부 다 100% 논점을 다 적중한다는 보장이 없거든. 그래서 한 문제가 안 나온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추론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야 된다 이거예요. 그와 같은 능력은 모의고사 반에서는 그걸 다 못할 수가 있어. 근데 종합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지금 이론 강의부터 쭉 해왔으니까 그 속에 다 포함이 돼 있거든. 다 있지만 여러분이 이제 공부한 지가 오래되니까 그걸 잊어버릴 수가 있단 말이죠. 이번에 6월 28일 날 시험 본 학생들이 그런 식이었어요. 본론의 논점이 5개 중에서 한 문제는 모의고사에서는 다루지 않는 문제였어. 그 문제가 뭐냐면 학문중심 교육과정이었거든. 그럼 학문중심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모의고사에서 물론 이론 강의하면서 다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 여러분한테 나와준 핵심 요약 자료 중에서도 다 있어요. 그 안에 있지만 시험 문제 속에 논점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에서 평소에 교육학에 대한 그 이론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 돼 있는 사람 같으면 그것을 논술 형식에 맞게 쓸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갖고 합격했던 학생들 중에서 나한테 이제 찾아온 학생들, 그 학생들의 점수를 확인해 본 결과 아까 이야기했던 그분 한 분만 14.33, 그분은 기간제하면서 교육학을 거의 공부를 안 해요. 그래가지고 항상 점수가 안 좋았어. 나머지 분들은 전부 다 18점 이상이고 19.67, 19.33 이 맞은 분들이 10명 중에서 4명이 됐단 말이지. 그리고 나머지 다 18점 이상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공부를 하지 시험에서 시험 문제 다루지 않는 논점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걸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쓸 수 없다면 교육학 객관식 형태로 공부를 다 했던 사람도 쓰지도 못해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 생각해봐. 학문중심 교육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무엇을 얼마나 공부를 했겠어. 아니 내 강의 듣지 않는 사람 중에서. 그 사람들 예를 들어서 학문중심 교육과정에 대해서 학문중심 교육과정은 무엇인가, 뭐 지식의 구조를 발견학습을 통해서 스스로 학습하게 하는 것이다. 이 정도 그 이상 그 사람들이 배웠겠냐 이런 이야기지. 그래서 교육학 객관식에 대해서 여기서 나올지도 모르고 저기서 나올지도 모르고 하면서 다 공부를 했지만 그것은 꽝이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왜냐하면 논술에서 써질 수가 없어. 그렇지만 여러분은 논술 스킬을 길러놓게 된다면 그것을 어떻게 하든 해가지고 재구성해서 그것을 표현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남들보다 엄청나게 많은 분량을 공부한 사람보다 여러분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어.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육학 공부 시간을 지금 현재 거의 많은 선생님이 월요일 화요일 날 강의를 이틀간 강의를 해요. 이 시점 가지고 이틀간 강의하는 것은 너무 무리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나는 여러분한테 월요일 하루만 그리고 오전만 강의한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19점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자신이 있어요. 자신이 없으면 내가 왜 그렇게 하겠어? 그렇지 않겠어? 가끔 학생들이 질문을 해 나한테. 교수님 이제 오전만 공부해도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오후에 나오고 그 다음에 화요일도 나와서 공부해.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 시간에 전공에 집중을 해. 전공에. 그래서 전공 공부에 집중하는데 내가 여러분한테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전공 교수님들 한 선생님이 강의는 그 내용은 완전히 내 걸로 만들어야지. 예를 들어서 우리 학원에 뭐 영어 선생님, 위위태 선생님입니다. 그러면 영어 선생님의 강의 전체를 미안해. 특정한 선생님 이야기해서 훌륭해요. 훌륭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 강의를 완전히 내 걸로 만들고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가 필요해. 플러스 알파. 근데 지금 현재 여러분이 초수인 경우에는 그 플러스 알파에 해당되는 다른 선생님 강의를 그 문제집이라 이런 것을 소화할 만한 여력이 없을 수가 있어.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현재 교수님의 강의에
집중하되 플러스 알파를 잊지 말아야 된다. 왜 플러스 알파냐고 나한테 질문을 한다면 시험 출제 시험 보는 날 대기 한 1개월 전부터 거기에 있는 해당 관련된 사람들이 여기 와.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다 필요한 자료들을 복사해가지고 가요. 물론 인터넷까지 전부 다 자료를 수집한다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좀 게으르고 약간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인터넷의 자료들은 수집은 하되 그 내용을 제대로 다 읽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수집한다 하더라도 내 문제와 다른 문제를 낼 수는 없어. 그러니까 교육학은 걱정할 필요가 없지. 왜냐하면 내 문제와 다른 문제를 낸다는 것은 그 사람들은 굳이 낸다고 해봤자 사례만 바꾸게 돼. 사례 약간. 근데 사례 약간 나는 여기 철수라고 하면 그분들은 민수라고 바꾸는 정도. 이 정도. 그래서 전이 이론에서 동일 요소설에 입각해가지고 전혀. 그래서 동일 요소설이나 일반화설이라든가 형태 이조설이라든가 모든 것을 나는 완벽하게 여기서 가르쳐 버리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변형된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다 끝내준다고 봐. 아니 진짜 표정이 이상한데 한번 생각해봐. 동일 요소설 사례가 비슷하다 이거예요. 비슷한 경험이지. 일반화설 지식의 구조를 가르친다. 여기서 다 중요한 이론들을 다 가르쳐. 이해 점검까지 해가지고 완벽하게 해버려. 형태 이조설 발견 과정이라든지 그 지식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까지 다 우리는 실전 문제를 통해서 이거 다 추려해버려. 그다음에 형식 도야설 중요한 것들을 우리는 기억을 너무나 많이 이해 점검을 통해서 해버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라도 빗나갈 수가 없다 이거예요. 최근에 나온 상황학습 이론이라는 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전이가 잘 되기 위해서는 상황, 비슷한 상황에서 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모의고사를 통해서 비슷한 상황에서 수없이 많이 하게 돼. 그렇기 때문에 교육학은 걱정하지 말고 내가 걱정하는 것은 전공에 대해서 좀 더 비중을 두고 집중하기를 바란다 이것이고, 전공에서는 특히 기출문제가 중요해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일단 완전히 내 걸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기출문제 최근 7년 것이라든지 아니면 15년 정도 주관식 나왔던 것을 다 프린트해 가지고 이것을 복사집에 가가지고 다시 2개나 3개씩 다시 복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안 된 사람들 그래갖고 이것을 쭉 풀어봐. 쭉 풀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시 풀어보라고. 그래서 자기가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해야 돼. 이전에 제가 사법고시 행정고시 할 때 사법고시 한 분이 방통대 나온 분이에요. 물론 그분은 지금 국회의원 하다가 돌아가셨죠. 이용삼 씨라고. 그분이 한 30살 정도 먹어가지고 신림동에 고시촌에 고시 공부하러 왔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 고향이 강원도인데 강원도에서 이제 옥수수 자기 동생하고 같이 엄청나게 많은 땅을 막 빌리고 그래가지고 옥수수를 갈아가지고 했는데 이제 거기서 실패를 했어요. 실패를 해가지고 고시를 도전하겠다. 고시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방통대에 나오고 그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공부하면서 방통대 다 했으니까 실력이 좀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은 기출문제만 모은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모아가지고 그걸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합격했어. 1차도 합격하고 2차도 마찬가지예요. 기출문제를 모아가지고 철저하게 자기 것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가 알기로는 사법고시에서 아마 한 20등 안에 들어가지고 합격한 걸로 알고 있거든. 그래서 그분이 합격하고 나서 기출문제 집을 전부 모아가지고 각 과목별로 행정법, 헌법 전부 다 기출문제에 관련된 책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시초가 된 거지. 그래서 그분이 합격시켜야 된 게 바로 기출문제고, 그분이 그 아이디어를 기출문제 때문에 합격했다. 그러니까 그걸 전부 다 출판사에서 책을 만들어가지고 그분이 거의 대부분 들어갔지. 그 출판사 책 이름에 이용삼 기타 누구누구누구, 이용삼 헌법 누구누구누구 이런 식으로 다 들어갔다니까. 그리고 돈도 많이 벌고 그래가지고 이제 국회의원이 갔는데 국회의원이 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결국은 이제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강원도 철원 그쪽에서 국회의원 했어요. 그래서 나하고는 조금밖에 친하진 않아요. 왜냐면 얼굴에 너무 수염이 많아가지고 나 수염 많은 사람 별로 안 좋아하거든. 자, 그래서 기출문제를 아직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고, 대부분 선생님들께서도 기출문제에 근거해 가지고 교재를 만들고 또 강약을 두기 때문에 이걸 철저하게 해두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19점 고득점을 위한 교육
각 논술 공부 방법론 내가지고 일요일 날 정도부터 공부를 좀 하면 어떨까 싶어. 139제와 함께 이해점검 자료를 내가 오늘부터 나누기 시작하는데 3주에 걸쳐서 이거 다 나눠줄 거예요. 이해점검 자료는 어떤 것이냐 하면은 내가 여러분한테 앞으로 출제할 문제의 핵심적인 논점들의 논거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논거들을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 잘 외우면 충분히 답안을 쓸 수가 있어. 평소에 논술 스킬만 좀 길러놨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해점검 자료를 그것만 따로따로 공부하면 별 의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핵심 139제와 함께 본다면 상당히 효과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순서도 비슷해. 순서도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되겠고, 7월 8월 강의를 듣지 않았거나 아니면 핵심 139제가 없는 사람은 시험과 관련된 적중 45제라 해갖고 숫자를 출판사에서 워낙 너무 좋아해가지고 적중 45제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문제집이 있으니까 그 문제집을 본인들이 참고를 해서 공부를 하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그리고 서브노트를 함께 봐야 되는데, 이걸 함께 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서브노트는 정보 처리론에서 이야기하는 조직화와 관련된 그런 교재라고 볼 수가 있어. 그리고 이해점검 자료는 정교화와 관련된 자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교화와 조직화가 함께 이루어져야만이 전체적인 프레임, 틀이 잡히면서 동시에 핵심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학교에서 대학교 다닐 때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때처럼 일요일 날 좀 부족한 사람은 오후부터 부지런히 외우고, 그렇지 않고 좀 많이 된 사람은 저녁부터 외워도 충분하다고 봐. 그 다음에 두 번째, 월요일, 토요일 시험 보는 분도 있고 월요일 시험 보는 반도 있는데, 월요일 시험에서는 자기가 시험 보고 나서 철저한 피드백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주에 제1의 1교시 문제는 그 주에 해설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2교시 문제는 다음 주에 해설하기 때문에 이것을 철저한 피드백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평일에는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화요일부터 토요일에는 주 1시간 정도 복습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 복습을 할 때는 점진적 분수법에 입각해 가지고 매주 항상 공부할 때는 1주부터 봐야 돼. 그래가지고 1주에 했던 이해 점검 자료를 3번에 걸쳐서 나눠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항상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이제 4주면 이제 끝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기서 항상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속 공부를 하고 와야 돼. 그래서 이것을 나머지 8주 정도 하게 되면은 거의 무의식적으로 다 이 내용을 한 60페이지 정도 돼요. 50페이지, 60페이지 정도 되거든. 그 정도만 여러분이 외우면은 충분하다 해 볼 수가 있어. 그걸 외우고 나서 아까 얘기한 서브노트를 이렇게 봄으로써 흐름을 잡을 수가 있다 이거지. 자, 그 다음에 모의고사만 수강한 학생들은 위에 있는 1, 2, 3과 함께 아까 이야기했던 적중 45제 문제를 참고해 가지고 여러분이 미리 그 효과적으로 외우면 효과적이다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스터디 결성에 대해서는 학생 수가 너무 많아 가지고 제가 지금 통제하기가 불가능해. 그래서 지금 시기에는 스터디를 했던 사람들이 쭉 해와야 되는데, 그래도 만약에 스터디를 원하신 분은 내 카페에다가 스터디 모집이라는 그 파트에다가 올리면 되겠어요. 이해 점검을 확인하기 위한 스터디를 할 것인지, 아니면 개요 작성 연습 스터디를 할 것인지, 답안 작성 스터디를 할 것인지, 이것을 제목을 써가지고 뭐 기타 다른 게 있으면 그걸 써가지고 그에 해당되는 사람을 서로 연락하게 해가지고 스터디를 하면 좋겠어. 나는 도저히 여기 스터디는 싫고 선생님이 해주면 나는 좋겠다 하시는 분은 개인적으로 나한테 신청하면 내가 그분들끼리 해주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업시간 진행 방식은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업 전에는, 작년에는 수업 전에 300명 320명 정도 모의고사 반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터디를 허용했어요. 근데 요번에는 스터디 허용하기가 좀 어려워. 왜냐하면 앞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이제 시끄러워하고 아침부터 짜증나가지고 시험을 망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시험 전에는 8시 이후로는 여기서 스터디를 금지하는 걸로 하겠어요. 그래서 8시 이후로는 스스로 와서 여기서 공부를 하되 스터디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스터디를 꼭 하고 싶은 분은 다른 교실에서 스터디 하다가 이리 와. 다른 교실. 여기서는 가능하면 스터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침에 8시에서 8시 20분 사이에 지난주에 여러분이 시험 봤던 첨삭 답안을
나눠주겠어요. 저기 문 앞에 거기 있는 책상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나눠주는데, 아니 나눠주는 게 아니라 거기다 시험지를 갖다 놓겠는데, 기역 김씨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니은 뭐 나씨부터 시작해가지고 히읗까지, 그 다음에 이씨, 그 다음에 지읒부터 시작해갖고 희응, 여기까지 4개로 분류해 놓겠어요. 그리고 점수 비율표를 붙여 놓겠어. 그래서 19점 이상 몇 명, 그 다음에 18점 이상 이렇게 해갖고 자기 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여기서 자기 자신의 이름을 점수가 안 좋은 분들은 자기 이름을 쓰기를 좀 거북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쓰기 싫은 사람은 친구 이름을 쓰든지 그렇다면은 조카 이름을 쓰든지 그건 상관없어. 일관되게 써야 돼. 그래야만이 자기 시험지를 찾는데 유용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시험지 배부는 8시 45분이나 50분부터 여러분한테 배부할 것이고, 9시부터 시험을 연속으로, 다음 주부터 연속으로 2문제를 시험을 볼 거예요. 오후반은 이제 오후에 시험을 보게 되고, 오후에 추가로 보게 되고, 첨삭을 이제 신청하는데 1교시 답안을 이제 완성을 했어요. 완성하고 나서 2교시 계속 2문제를 계속 써야 되는데, 1교시를 하고 나서 한 뭐 50분이라든지 40분에 이제 답안 빨리 쓴 사람들은 있어요. 이분들은 나한테 이 앞으로 나오면 되겠어요. 그래서 직영상반들은 여기까지 올라오면 상당히 힘들겠는데 직영상반도 빨리 쓰신 분 올라올 수가 있어요. 지금 4층이 되니까 올라오려면 힘들긴 하겠지.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10명 정도까지 10명을 선발해가지고 그분들 중에서 여러분한테 아주 도움이 되는, 그 아주 잘 썼거나 아니면 잘 못 쓰긴 했는데 우리들한테 많은 시사점을 안겨주는 그런 분들 답안을 5문제 정도 선정해가지고 그걸 복사해가지고 그 2문제 시험 다 끝날 때 나눠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제 1회 문제는 해설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 나눠주니까, 만약의 경우에 나는 이거 답안이 좋지 못해가지고 복사하는 것을 싫어한다, 그 사람 제출하지 않으면 되고, 그 다음에 나는 답안이 형편없다 하더라도 여러 사람들 앞에서 한번 자신 있게 나 자신의 실력을 점검해 보고 싶다는 분은 제출하면 돼. 그래가지고 여기서 글씨를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우리들한테 시사점 주는 답안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 답안을 하고, 여기에 있는 10분 답안은 그 즉시 다 첨삭을 해서 줘. 5명만 이제 선정을 하게 돼. 그리고 5명 선정된 분에게는 그 상금을 주겠어요. 상금을 작년에 10,000원씩 줬는데 올해도 10,000원씩 주겠어. 7월 8월까지는 5,000원씩 밖에 안 줬어요. 근데 10,000원으로 올렸어. 학생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올려야지. 자, 그래서 뽑히면은, 작년에 어떤 분은 이거 뽑히기 위해서 막 답안을 갖다가 글씨를 개발세발로 써가지고 참고로 이야기했는데 그분이 1차 합격했어. 근데 2차 떨어졌어요. 그래서 글씨를 할아버지 글씨처럼 쓰면 아주 투박해. 그래가지고 짜증나. 그래가지고 글씨가, 내가 오직하면 자네가 지금 글씨 쓴 그 글씨를 다른 친구한테 내가 써보게 하겠다. 그래서 그걸 그 답안을 써서 자네한테 다시 되돌려 주겠다. 이게 좀 시사를 받으라고. 그래서 다른 친구한테 쓰라겠어요. 근데 그 친구가 2장 쓴 것이 이 친구가 바꿔 쓰니까 1장도 안 돼.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글씨체로 막 글자 간격을 너무 띄워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용은 그래도 괜찮은데 그게 좀 안 좋았어요. 그렇지만 그 친구는 계속 냈는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 뽑아줄 수는 없지. 그래서 첨삭만 해서 주고 많이 뽑아주지는 못했어요. 돈이 탐나서 했는지 그건 내가 잘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약간 오버한 면이 있어요. 그 친구는 정말 착한 친구예요. 4번에 첨삭 신청 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여기에 선정되지 않는 분들은 그 해설을 하기 전에 찾아가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30분 휴식 후에 11시 자료 배부하게 되고 11시 30분까지, 그 다음에 해설과 이해 점검, 상황에 따라서 해봐야 될 것은 구술로 같이 따라서 하도록 하겠어요. 7번의 답안지 제출은 매주 시험지 시험 보고 나서 1회 이해가 있는데, 두 번째 2교시 시험지 이것을 출구 옆에 책상에 제출하고 가야 돼요. 갈 때 저쪽에 문 앞에 거기다가 제출하고 가면은, 오늘부터 마찬가지, 오늘부터 시험 보고 난 것을 제출하고 가면 여러분의 점수를 첨삭을 해서 주겠어요.
첨삭 답안은 문단별 점수를 퍼센테이지 점수를 제공하고 문제된 내용을 체크하거나 거기다 간단한 멘트를 할 거예요. 숫자가 많아가지고 자세하게는 못해요. 그다음에 총평에서 전체적인 점수 20점 중에서 자기의 점수 그리고 특별히 고쳐야 될 게 있으면 개인 상담이라고 거기다 쓸 거예요. 개인 상담 쓰여져 있는 그 답안의 주인공은 나에게 화요일 날 오전 9시부터 1시까지 찾아오시면 되겠어요. 제가 학원에는 거의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목요일만 빼고 나머지 항상 있어요. 목요일은 고려대 강의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빠지고, 그 다음에 점심 먹고 나서 종일반 오후 시험, 그 다음에 이해점검 필기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해점검 필기시험은 오전에 봤던 문제하고 오후에 봤던 문제, 기타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필기시험으로 주어요. 그래서 오전반만 하신 분들은 큰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오후반은 주로 7월 8월에 다뤘던 그런 문제들을 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고 불안하지 않도록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13번에 첨삭 아까 오전과 똑같고 휴식 및 자료 배부, 그 다음에 종일반 답안 해설 및 이해점검 구술 연습, 그리고 이해점검 개인 구술시험, 개인별로 구술시험 하고 귀가하면 되겠어요. 할인권은 있는데 이것은 필요한 사람은 주겠어요. 투썸 플레이스, 스터디 카페 이런 데서 나한테 협찬을 해주겠다 이렇게 하는데 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는데 뭐 주는 걸 안 받을 이유는 없잖아요. 지금 1000장 받아놨는데 투썸 플레이스 원하신 분은 제게 오시면 드리겠어요. 수강생 카드, 이것은 복잡해 가지고 이번엔 제출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질문할 사항 있으면 카페로 할 수도 있고 직접 할 수도 있고, 긴 문제인 경우에는 본인의 전화번호를 적어두면 아니면 내가 직접 전화로 하겠어요. 인강 들으신 분들한테 특히 해당돼요. 점심 식사는 모음식당을 추천하고 싶네요. 10장에 33,000원인데 밥 전체는 괜찮아요. 근데 자주 먹으면 조금 지루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일단은 매 주마다 점심때마다 고기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닭고기, 뭔 고기 하여튼 간에 고기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먹을만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건강관리는 쭉 하시고 주 1회는 쭉 잠을 주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9월 11월 인강생 첨삭 제출은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매주 3번에 보면 매주 선착순 100명까지만 첨삭을 해주고 3회, 6회, 9회, 12회에는 2교시 문제는 인강생 전원에게 해주기 때문에 본인들이 올리시길 바라고, 수강생 답안은 금요일 오전 12시까지만 마감해야 돼요. 왜냐하면 첨삭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첨삭 답안은 화요일 오전 12시부터 24시까지 이 중에서 올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시험지 중에서 여기 시험지 주의사항 이걸 잠깐 한번 보겠어요. 제1회 시험 문제 중에서 주의사항, 주의사항에 보면은 문제지 및 답안지 전체 면수와 인쇄 상태를 확인한다 그랬는데 혹시 이거 인쇄가 잘못돼 가지고 빠진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확인해야 돼요. 확인하고 그 12주에 보통 이야기하는데 미리 이야기한다면 시험지를 나눠주고 나서 시험 보기 전까지 약 10분 정도의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10분 동안에 여기 있는 전체 면수와 인쇄 상태를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하는데 좀 오랫동안 확인을 하기 바랍니다. 그렇죠? 오랫동안. 그래가지고 올렸다가 또 다시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 이렇게 몇 번 확인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사이에 문제를 빨리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행정고시 볼 때 터득한 노하우인데, 그럼 가끔 못 보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능하면 봤잖아요. 가만히 있어요. 조용히 하세요. 그럴 때는 시험지를 어깨나 이게 해가지고 손으로 밀어가지고 땅으로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주술 때도 바로 일어나지 말고 또 이렇게 보면서 주워 올려가지고 그다음에 바로 놓지 말고 또 삐뚤어 놓다가 그다음에 이렇게 들으면서도 다시 바로 놓고 이렇게 하면서 그 10분 동안
딴 생각하지 말고 문제를 빨리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2번에 답안지의 모든 면에 소음번호 이거 기재하는 것을 평소에 습관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 문항에 대한 답안은 이쪽 이내로 전용 답안지에만 작성하고 문제는 기록하지 않는다고. 답안은 지워지거나 번지지 않는 종류의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평소에 이걸 쓰는 연습이 필요해요. 5번에 초안 용지 활용. 그 다음에 답안을 수정할 때는 두 줄로 반드시 긋고 수정할 내용을 작성하며 이런 것을 사용하면 안 된다 이것이고, 밑줄을 그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문제에 대한 답안 내용 이외에 어떠한 내용도 일절 표시할 수가 없다. 그다음에 답안지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답안지 시간을 고려해서 해야 되고, 종료정이 울리면 답안을 일절 작성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시간 안에 작성하는 트레이닝이 필요해. 9번에 답안란 이외의 공간에다가 작성한 부분은 채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앞부분에서 글씨를 좀 크게 써가지고 쓰다가 쓸 양은 많은데 지워졌다, 아주 분량이 적다, 그럼 어떻게 하라겠어요? 갑자기 글자 크기를 50%로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논술 이렇게 쓰다가 갑자기 이렇게 쥐꼬리만하게 써가지고 거기에다 다 채워 넣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리고 밖으로 나가면 안 되니까 그 안에다 써야 된다고. 딴 데 나가면 이거 읽질 않아요. 이게 실제 있었던 사례예요. 이게 이전에 외모고시 했던 분이 갑자기 쓰다가 쓸 양은 많은데 줄으니까 글씨를 갑자기 40%로 줄여가지고 썼대. 근데 그분이 합격했어. 점수도 잘 나오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경험에 근거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9번에 다음에 해당되는 답안 채점하지 않는다 해서 세 번째, 연필로 작성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개인정보를 암시하는 내용을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단 내가 여러 번 이야기한 것처럼 각 문단마다 한 줄씩 띄는 거, 이것을 하세요. 이것은 여기에 있지도 않고 이거 다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전에 행정고시 사법고시 하면서 다 했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여기에는 각각의 이제 본론의 문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서론 하나, 그 다음에 본론의 문단이 5개, 본론, 그 다음에 결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본론 각각마다 3점씩 이렇게 돼 있잖아요. 3점씩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있는 서론 쓰고 나서 여기에 한 줄 띄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띄고, 한 줄 띄고, 그 다음에 한 줄 띄고, 이런 식으로 한 줄을 띄어가지고 읽는 사람한테 불편함을 주지 말고 아주 편하게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물론 글씨 크기가 너무 큰 사람은 이렇게 띄울 수는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분은 글씨를 지금까지 썼던 것보다 한 70% 정도를 줄이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갖고 이렇게 씀으로써 명쾌하게 전달될 수가 있어요. 논술은 설득이에요. 설득. 상대방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글씨가 빽빽하게 되면 그게 설득을 잘 안 돼. 읽다가 그 사람이 짜증나 버려. 우리 이야기하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둘이 이야기하는데 막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면 짜증나.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명쾌한 핵심적인 내용만을 전달하는데 중점을 둬야 된다 이거예요. 10번 시험 종료 시 답안 작성을 중지하고 감독관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이거 시간 타임 잘 지켜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여기까지 해가지고 거의 이제 대충 설명은 마치고, 개요를 작성할 때, 아까 프린트를 하다가 말았는데, 개요 작성할 때 여기서부터는 이제 시험 끝나고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거기 보면은 개요를 작성할 때 화제 개요가 있고 문장 개요가 있고, 화제 개요 후에 100% 논술을 작성한 다음에 답안을 옮겨 쓰는 그런 방식이 있어요. 그 중에서 본인이 어떤 걸 선택할 것인지, 본인의 글씨 쓰는 속도라든지 본인의 여러 가지 능력에 의해서 이걸 선택해야 돼요. 문장 핵심적인 그 개요, 화제, 핵심적인 목차만 써놓고 논거들만 간단하게 써놓고 쓸 수도 있어. 이 사람은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문장이 부드럽게 연결해서 쓸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문장 개요는 조금 더 완전하게 써야 되고, 그 다음에 화제 개요는 화제 개요 후에 100% 논술을 작성한 것은 가능하면 연필로 빨리 신속하게 작성한 다음에 그대로 옮겨 쓰기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개요 작성 시간을 몇 분 해야 됩니까? 이거 없어. 시간은 없고, 다만 자기가
본문을 쓰는데 답안지에 쓰는데 내가 몇 분 걸리는가? 20분 걸린다 그러면 40분 이내까지 개요를 작성하면 되고, 그다음에 30분 걸린다 그러면 한 25분 정도 여유가 있어야 되니까 25분 정도까지 개요를 작성하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개요 작성과 논점 해석 스킬은 그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 글씨 크기는 중간 정도 크기면 좋다 이것이고, 우리가 여기서 배웠던 내용들은 가능하면 다른 친구들한테 절대 알려주지 마세요. 특히 경쟁자들한테 알려주면 결국은 여러분이 결국은 그 친구한테 합격을 선물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내가 합격하는 것보다 저 친구가 합격하는 것이 나의 행복이 더 크다. 그분은 자료 다 주고 그다음에 뭐 다 해주지요. 그렇지 않으면은 전공만 우리는 같이 스터디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교육학은 다 비슷비슷하니까 신태식 선생님도 별거 아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료 별로 없어. 자료 그냥 문제 시험 봐. 다 비슷비슷해. 막 그거지 뭐. 교육학 이론 다 책에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절대 주지 않는 것이 좋을 거예요. 주고 싶은 사람은 줘도 상관없고. 자, 여기까지 대충 오리엔테이션에 대한 것은 지금 설명했고, 지금부터 시험을 제1의 시험 문제를 보고, 그 다음에 2의 시험 문제는 한번 읽어보고 개요만 작성하겠어요. 지금부터 화장실에 갈 사람은 갔다 오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금부터 시험을 보겠어요.